노인을 존중한다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를 다녀본 저도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구조, 단 한마디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알레나 크라우제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공은 노인 인지저하, 특히 고령자 대상 우울증과 사회 고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였죠. 교단에 선지 15년째, 연구실엔 늘 수치와 보고서가 쌓여 있고 저는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감정보다 통계, 개별보단 집단 경향성. 그게 제 연구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웃하나 노인복지 공동위원회에서 아시아 고령 국가들의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 제 메일함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의 연구가 한국의 복지 시스템과 만난다면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을 여러 번 읽고도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연구할 만큼 선진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와 정서로 감싸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하지만 전례 없는 고령화 속도와 자살률, 그리고 독특한 지역 커뮤니티 구성 방식이 궁금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을 학기 강의를 휴강 처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비행시간은 12시간이 넘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시선으로 보자는 말을 제게 여러 번 되뇌었어요. 연구자로서의 균형감,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6시 무렵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게이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예상보다 훨씬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강하게 와닿을 줄 몰랐죠. KQR 자동 입국 시스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로봇 안내기,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배치된 의무실 간호요원들까지 제가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 경험했던 복잡하고 지저분한 장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건 효율 그 자체였고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다는 배려의 연속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국제복지교류과에서 파견된 젊은 공무원 김민서 씨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 김비행이셨죠? 여기서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민서 씨는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이자 물을 건넸고 제 손에 자연스럽게 핫팩을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공적인 관계에서 이런 세심한 온기까지 느낀 건 글쎄요. 기억이 가물거릴 정도였습니다. 차량에 오르자 창밖으로 고층 건물과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직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로의 질서와 교통신호 체계였습니다. 운전자들이 노인을 배려해 속도를 줄이고 버스에는 자동 안내 시스템이 고령자를 위한 별도 알림까지 지원하고 있었죠. 독일식 규범이 아닌 한국식 배려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시청 사회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첫 문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례였습니다. 문서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노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문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포장된 말, 이론적 정당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그런 냉소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시스템은 뭔가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짐을 풀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 단순한 데이터 수집으로 끝나진 않겠는걸. 그건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이 살짝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비교적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실버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 돌봄 거점 중 하나라고 했어요. 김민서 씨가 앞장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받는 곳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운영도 하세요. 처음엔 그 말이 좀 과장된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기껏해야 공예 수업이나 노래교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러나 막상 센터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아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비 한켠에는 어르신들 이름이 적힌 명찰과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 칠판에는 오늘 열리는 강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창작반, 디지털 초보 탈출 강좌, 고전영화 감상, 노년기 인생이야기 발표회. 이름부터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특히 노년기 인생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은
저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축적될 것이 없는 시기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센터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저를 한 프로그램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이었어요. 안에서는 70을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작은 찻잔을 직접 빚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손놀림을 이어가며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건 우리 손녀 주려고요. 이젠 학교에서 차도 마신다네요. 난 옆집 할머니 생일에 선물하려고 색은 분홍으로 입힐 거예요. 그 따뜻한 말들 사이로 한 어르신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여기 구경 오셨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배우러요. 그 말에 어르신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여긴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곳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산다.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노인. 이것은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공방을 나와 복지관 2층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 운영위원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운영회의를 한다는 개념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15명 정도의 어르신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70을 넘긴 분들이었고 한 분은 휠체어에 탄 채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영화 상영 시간을 오후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침엔 약 복용 후 졸린 분들이 많아서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창호 교체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회의는 놀랍도록 진지했고 정확했으며 효율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을 조정하는 결정권이 여기엔 있었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한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익숙하신가요? 그분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젊었을 땐 늘 누가 정해줬죠. 그런데 여기선 나이 들어서도 내가 내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그 대답은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독일의 노인복지센터는 훌륭한 설비와 효율적 관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이 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예산을 통제하며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기능이죠. 그러나 한국의 이 작은 센터에선 노인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려 했던 제 첫 인상을 조용히 거둬들였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김민서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조금 다른 곳에 갑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실버타운인데 지금까지 보신 곳보다 더 특별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번져가는 서울의 하늘 아래 어느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생산성 없는 시간이 비로소 자기 삶이 되는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연구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에서 동쪽으로 1시간 남짓 떨어진 도시 외곽의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언덕 중턱에 자리한 단아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노인 요양시설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외관부터 세련됐고 창문마다 따뜻한 햇살이 넘실 때며 내부를 밝히고 있었어요. 김민서 씨는 안내를 맡은 생활복지사 박세정 씨와 저를 연결해주고 일정상 먼저 복귀했습니다. 박세정 씨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 실버타운은 입주 어르신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세요. 저희는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설명부터가 기존의 요양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양옆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와 수채화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공간에는 웃음소리가 있었고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무기력함이나 고요함이 아닌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한국의 노인 복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장난스럽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여긴 참 이상한 곳이니까요. 이상한 곳. 그 말은 이 실버타운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문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착한 3층 생활관에는 커다란 창문 옆에 작은 바느질방이 있었고 안에서는 70을 넘긴 여성 어르신 3분이 나란히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제게 다가와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한복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기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생활을 하셨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0살엔 일만 했고 50 넘어서도 가족 챙기느라 정신 없었죠. 여기 와서야 내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말은 제 머릿속을 울리는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유럽의 실버케어는 효율적입니다. 치료, 식단, 물리치료, 안전, 모든 것이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인간적인 오류는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인간의 시간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곳에선 늙은다는 것은 완료된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어르신들은 이제야 내 인생을 시작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지사 박세정 씨가 저를 데리고 생활 프로그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종의 오픈 카페 공간이었는데 한쪽에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소규모 북클럽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를 한동안 멈춰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클럽 어르신 중 한 분이 낭독한 글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그 문장을 들은 순간 숨이 잠깐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노년기 인지저하는 자기 정체감 상실과 연관된다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저의 논문 주제였고 수십 개의 논거로 정리해 둔 명제였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80이 넘은 한 여성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기억이 아니라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햇빛이 따뜻하게 등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 생각했죠. 마치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계가 조금씩 금이 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년기란 소멸의 시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만나는 이 어르신들은 새로운 단어로 자기 삶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식사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자리를 맡아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옆에 앉는 것이 규칙이라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휠체어를 타신 구순의 어르신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여기서 너무 조용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 안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사람을 흔들게 하는 나라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만 또렷하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실버타운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인 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한국의 가을 하늘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정원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죠. 낯선 공간에서의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채운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긴 늙는 게 아니라 다시 피는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오전 실버타운 근처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공원엔 산책을 나선 주민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노인들은 천천히 걷고 중간중간 앉아있는 벤치엔 서로 다른 세대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렇게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벤치 하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상한 감각이 밀려들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벤치에 손을 짚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대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119 불렀어요.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받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누군가의 외투가 깔렸고 찬 기운을 막기 위해 담요 같은 걸 덮어주는 느낌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완전히 감지도 뜨지도 못한 채 가쁜 숨을 내쉬며 주변의 모든 반응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귀에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잠시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한국은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사실이란 걸 믿고 싶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본적인 검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긴장, 그리고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당 증세였다고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깜짝 놀란 얼굴에 김민서 씨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병원에 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김밥 한 줄과 잘 익은 귤 2개, 그리고 조그마한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공원에서 뵌 이웃드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따뜻할 수 있는 걸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고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김밥과 귤을 건네고 사람을 구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스웨덴에서 제가 목격했던 장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노인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고 지나치던 거리, 그 앞에서 저 역시 눈을 피하고 지나쳤던 기억,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몸으로 익힌 태도였어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개인의 고립을 존중하는 것. 하지만 지금 제 곁에 있었던 이 낯선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가에 앉아 저는 서울의 불빛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시끄럽지도 않았고 고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의 체온 같은 것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쓰러졌던 그 순간 저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대신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았다는 확실한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제 안에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하얀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떤 문장이 그 위에 쓰여 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다행히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당일 저녁이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몸보다 더 낯설고 혼란스러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구조되고 쪽지와 귤을 받으며 느꼈던 그 따뜻함이 하루 종일 제 몸속을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민서 씨가 간단한 퇴원 수속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낯선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서 씨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이분은 윤선희 여사님이에요. 어제 공원에서 교수님을 처음 발견하고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일어나 앉으려 했고 윤선희 여사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저 지나가다 본 건데 별일 아니라서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여사님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여사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그 단순한 말이 어찌나 깊게 박히던지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응급 구조부터 치료, 퇴원까지 모든 과정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눈빛에는 항상 인간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디 하나 귀찮음이나 무관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주던 간호사, 할머니,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말하던 그 말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간호학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살아왔고 유럽 여러 나라의 병원을 다녔으며 수없이 많은 병원 시스템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던 병원이란 결국 치료와 절차, 효율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원은 달랐습니다. 여긴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안심의 공간이었어요. 기계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사람답게 돌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퇴원 후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래라면 방금 겪은 일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병원이 따뜻하다는 말을 저는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병원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기록은 제게도 어색할 정도로 감정이 실려 있었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즈음 김민서 씨는 제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다면 제 고향에 있는 작은 복지 시설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에 끌리듯 제 발걸음이 한국의 곳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실버문화센터였습니다. 1층은 도서관, 2층은 커뮤니티 카페, 3층은 공방과 쉼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제가 갔던 날은 마침 수필쓰기 중급반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관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원고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였고 그중 한 분이 낭독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쓰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던 내 안에 사실은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하다는 걸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숨을 멈춘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술지에서 노년기 우울에 대해 서술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논문에서 말하던 인지 기능 저하나 사회적 단절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 부끄러울 정도로 메마르게 느껴졌어요. 글을 읽은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 입에서는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뜨거운 감정이 목울대에 차올라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고백은 부끄럽지만 정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쓰게 될 보고서의 서문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통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다. 저는 어느덧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문득 달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었고 이따금 공무적으로 미소 짓는 정도가 전부였던 제가 지금은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낯설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외국인 연구원 초청 공동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각국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고 저 역시 짧은 발표를 맡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반가운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리카 슈미츠, 제 동료이자 EU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관료였습니다. 에리카는 독일 연방정부 자문관 출신으로 정책에 있어서 감정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실용주의적 인물이었죠. 알레나, 너다운 주제를 맡았네. 한국 노인복지, 그들의 정서 전략 말이지? 에리카는 특유의 냉소적인 어투로 말을 건넸고 저는 작게 웃으며 맞받았습니다. 이번엔 정서보다 더 복잡한 걸 보고 있어. 그들의 구조는 내 생각보다 촘촘해. 그게 구조라고? 내 눈엔 지나치게 연극 같아 보여. 친절도 너무 의식적이고 불필요한 정서 낭비야.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 에리카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이 아닌 감정, 절차가 아닌 관계에 무게를 두는 한국식 복지가 그녀에겐 너무 느슨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행사 후 저는 에리카와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또 하나의 실버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한 일정이었고 저에게는 다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강당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자화상이라는 이름의 그림 전시회와 함께 입주 어르신들의 발표회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각자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을 화면에 띄우고 그 그림에 담긴 인생의 한 조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요, 제가 17살 때 꿈꾸던 저예요. 지금의 나는 주름도 많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그 마음은 아직 그대로 가슴 안에 있답니다. 그 장면을 본 에리카는 살짝 웃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귀엽긴 한데 연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이건 복지가 아니라 감성 프로그램 같은데. 저는 그녀의 말에 이번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리카, 이건 그저 감동 유발 프로그램이 아니야. 지금 저분들은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존재를 다시 쓰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고 그래서 그들을 숫자로만 평가했는지도 몰라. 에리카는 제 눈빛을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셨다는데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에리카는 잠시 머뭇하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늘 그렇듯 반짝였고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가만히 들려왔습니다. 에리카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존중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복지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가진 놀라운 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적어도 유럽의 관료주의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의 체류 연장을 서울시 측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김민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고서 마감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말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명확히 느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서울시 복지국의 체류 연장 의사를 밝히고 난 뒤 그날 저녁 늦게 혼자 남산 자락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가 빛을 내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아주 오래전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떠올리게 했어요. 달랐던 건 그곳엔 고요함이 있었다면 여긴 숨쉬는 온기가 있다는 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초등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정은 제 연구 일정과 큰 연관이 없었지만 김민서 씨가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해요라고 강력하게 권했던 자리였어요. 처음엔 왜 초등학교를 보여주는지 의아했지만 정작 현장에 도착하자 제 시선은 다시금 고정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는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과 관련된 일화를 발표하는 행사였죠. 무대 위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서 있었고 그 중 한 명, 긴 머리를 말아올린 소녀가 마이크 앞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김입니다. 우리 가족은 독일에서 왔어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요. 우리 가족은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할머니를 사랑해 줬으니까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제 손녀였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 이사벨이 이번 발표에 맞춰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 것이었고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녀의 발표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벨은 작은 손으로 쥔 종이를 펼쳐 들고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독일에서 혼자 지내셨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도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지금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런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저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청중석에 앉아있던 저는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녀의 음성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그 말들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는 듯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시 되짚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를 내려왔고 저는 이사벨을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꼭 안겨들었고 아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아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이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확신만이 가득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뒤 딸과 사위는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한국에 왔어요.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 교육이나 가족의 삶을 생각해봤는데 여기가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와 잡채, 불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딸은 서툰 젓가락질을 하며 웃었고 사위는 된장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입 음식을 씹으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구나. 식사 후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딸은 제게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한국에서 사는 거요. 이제 독일 집도 정리해야 하니까. 저는 말없이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꺼낸 서류 하나를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 서류. 딸은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지. 처음엔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여기에 있어. 사람이 있어야 집이고 이야기가 있어야 삶이잖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긴 정말 따뜻한 나라야. 우리가 함께 늙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제 마음에는 조용한 확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한국이라는 이름의 이 따뜻한 나라에서 천천히 써내려가기로요. 저는 마침내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가 들려 있었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여권 사본, 건강검진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그리고 손으로 또박또박 적은 자기소개서까지. 평생을 살아온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나 이제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예상보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책상을 정돈한 직원들은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서투른 발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미소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직원 앞에 앉았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알레나 하이네입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직원은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신청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묻더군요. 혹시 한국 이름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마을 그늘 같은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쉼이 되는 사람, 그런 이름이면 좋겠어요. 접수 창구를 나오면서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불안함이 아니라 이제야 누군가로서 존재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을 유럽에서 교수로 살았지만 정작 제게 진짜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제 고향입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한국어 초급반 수업이 열렸고 저는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결혼 이민자, 퇴직한 교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선생님은 무척 따뜻하고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법부터 배워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은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하며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따라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다정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근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김밥 재료를 사기 위해 어묵, 시금치, 우엉, 단무지를 천천히 골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필요한 거 더 있어요? 하고 물어주었죠. 그 따뜻한 일상,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이사벨과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삐뚤한 모양이었지만 둘 다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아빠 도시락으로 싸줘요. 알겠어. 이사벨이 만든 거라면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렇게 우리는 작고 평범한 저녁을 함께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상 속에서도 저는 한국의 강함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정확한 시간 운행, 새벽까지 가게를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묵묵한 책임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웃으며 건네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까지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며칠 전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혈압, 혈당, 시력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고 의사는 서툰 제 한국어에도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잘 주무세요.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셨어요? 그 물음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챙겨주는 것이었죠. 스웨덴의 병원 시스템처럼 정교하지는 않아도 이곳은 인간적인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국가이고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그 발전 속에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에도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고속도로 옆 작은 마을에도 실버 카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어르신 걷기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김 여사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햇살 볼 수 있을 땐 무조건 나와야 해요. 걷고 웃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 매일 아침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몇 주 뒤 드디어 영주권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받아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한강을 걷고 김밥을 싸고 한국어를 배우며 작은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아 준 이 나라에서 저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따뜻하게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라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다가가는 이곳. 바로 이 한국이 제가 인생 마지막 고향으로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심이었습니다.